여러분께서 34회에 그 내년 시험을 1차 과목을 쉽게 여유있게 합격을 하시려면 일단 민법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로만큼은요, 남들하고 차별화를 도 마세요. 차별화. 남과 달라야 됩니다. 내년부터 분명히 겪으시겠지만 게시판 글을 보게 되면 특히 학교론 경우는 하나같이 사각지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감정평가론 파트하고 계산 문제는 어려워서 접근을 안 해요. 또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파트를 차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따라오게 되면 오히려 감정평가는 전략 과목이 되고요.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략 과목이 되어버리면 차별화가 되고 있잖아요. 차별화만 되어버리면 실력 차이가 확 벌어져 버립니다. 적어도 15점쯤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다면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감정평가론과 계산 문제는 다음 주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파트만큼은 입문과정에서 제가 전부 다 기초를 다 잡아드릴 테니까 분명히 이 두 개만큼은 확실히 잡아서 합격만큼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합격은 여유있게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 가장 어렵다는 감정평가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은 부동산 가격 형성 과정을 크게 전체, 수풀 전체를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그려봤으니까 지금부터는요, 하나씩 보는 게 이제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부동산 가격의 일반 요인은 이제 5개 목차로 이루어지는데 1번부터 볼까요? 부동산 가격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 본질부터 보겠습니다. 본질. 자,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필기가 되어 있죠. 아마 단어 네모가 2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자, 네모에서 비롯된 네모 이게 현재 가치다. 이 네모 2개를 여러분들이 쓰면서 새겨둬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소유가 돼요, 소유.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입니다. 장래 이익이란 현재 가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본질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소유에서 비롯된데 얘가 바로 소유권이죠. 권리.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것은 그 땅 자체를 들고 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바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바로 그 땅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권리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권리 가격이다. 되시겠죠?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현재가 안 중요해요.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는 것은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그 장래가 중요합니다. 장래 어떻게 동네가 바뀔지, 환경이 바뀔지 그걸 보고 땅을 투자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장래를 사는 것이다. 장래가 모두 반영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바로 권리를 사는 것이고 장래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장래가 중요하다. 장래 이익이 현재 가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본질이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격증이 있죠.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의 본질도 역시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이게 본질이 된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봅니다. 자, 물론 이 공부를 하는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무조건 가장 많은 게 30대, 40층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냥 이제 나이를 40 잡을게요. 40이다. 40세부터. 자, 합격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는 없잖아요. 부동산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를 얼마쯤 잡을까요? 내가 40대여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언제까지 부동산 업을 하지? 한 70 잡을까요? 70. 요즘 70도 젊잖아요. 70. 몇 년? 30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소위 말하는 장롱 자격증.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격증을 활용 안 하면요. 이 자격증의 미래 가치는 계속 제로. 저는 이게 한 푼도 없잖아요. 이런 자격증은 공부 하나마나. 그러니까 장롱 자격증은 자격증의 본질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자격증을 땄으니까 실무를 하자, 창업을 하자. 개공사든 소공사든 이제 기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증의 본질이 있죠. 본질. 자격증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가치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절대 금지가 되어 있지만 자격증이 양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봐요.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격증을 팔 수가 있다면 상상을 한다면 1,000만 원에 팔자. 1,000만 원. 아니야. 너무 작아. 3,000만 원 정도 팔겠어. 아니야. 5,000만 원. 이것도 작아. 1억. 3억이다. 또는 5억이다. 뭐 등등등. 많을 거잖아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합격했을 때 자격증을 팔 수가 있다고 던졌을 때, 상상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자격증을 과연 얼마에 파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3,000만 원 가더라고요.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고. 어떤 분은 3억 하시고, 어떤 분은 5억 하시고. 자, 따져볼까요? 그렇다면 장롱 자격증은 미래 가치가 저러니까 자격증 가치는 0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 여러분이 중개 실무를 한다면 한 달에 얼마 벌기를 희망하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월 500만 원은 벌어야 되겠어요. 500. 그래서 월 500번도 가정해 봅니다. 월 500이다. 자, 월 500만 원 번다. 그러면 1년이면 12달이죠. 곱하기 12달. 그럼 연봉이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몇 년이지? 30년. 그럼 이제 6천만 원 곱하기 30년 하게 되면 무려 1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금액만 따지게 되면 500만씩 번다고 보더라도 30년이면 18억을 벌 수 있거든요. 이 자격증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3억 말도 안 돼요. 5억도 말도 안 돼요.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벌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건데 절대 자격증 썩혀두지 마시고요. 또 합격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이 공부하는데 책값은 아끼지 마세요. 얼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합격만 했다 하면 정말로 큰 가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격증의 본질도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가 바로 자격증의 본질입니다. 가치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장래가 클수록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혹시 빌사남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궁금하시면 유튜브 검색하시면 돼요. 빌사남. 제가 좋아합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2권을 읽었는데요. 전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빌사남은요. 야근대 빌딩을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빌딩만 전문으로 이제 중개를 하는데 지금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출발은요. 흑수저. 여러분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경기도 광명시 쪽에 살았는데 그것도 아주 그 외진 지역에 정말로 흑수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19살 되었어. 19세. 19세 때 친구들은 전부 다 대학 들어간다고. 왜? 가정이 좋으니까요. 공부한다고 전부 다 대학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대학 가는 것도 부담이 되어서 대학교를 포기합니다. 돈 벌자.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나을 거예요. 그 힘든 여건에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합니다. 이게 더 빠르겠다. 그래서 이 나이에 중개사를 공부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갑니다. 군대 갔다 오면 20대 초중반이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 들이대요. 어디로? 강남. 강남에서 완전히 밑바닥부터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전문으로? 빌딩. 그래서 이제 20대 초중반부터 강남에서 빌딩을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결국은 빌딩 전문으로 키워나가거든요. 그래서 책도 쓰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검색하면 이분 유튜브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지금은 성공했습니다. 큰 돈 벌었고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썼고 유명이 됐고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아마 3, 40명이 넘어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사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빌딩을 전문으로 하더라. 이번에 출발도요. 워낙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남들이 대학 갈 때 자기는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도 못 가면서 결국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출발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격증의 본집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이제 몇십억이 아니고 몇백억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기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이 가치를 크게 만들 것인가. 자,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권리 가격이다. 즉, 또 장래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와 가격이죠. 가치와 가격이다. 그러면 우리 책을 보시면 334페이지 보세요. 334페이지 보시면 바로 괄호 1번 가치와 가격 목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목차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질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자 어쨌건 가치 가격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은 버리세요. 시험과 거리가 멀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가치와 가격이 관계가 나와요. 관계.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335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맨 밑에 표가 나와요. 표를 보게 되면 왼쪽은 가격, 프라이스, 오른쪽은 가치, 밸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서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는데 제 설명만 따라오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치는 영어로 밸류가 되고요. 가격은 프라이스다. 가치와 가격인데 이때 등식을 보게 되면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돼요. 자, 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씩 풀어서 봅니다. 먼저 가치는 뭐냐? 얘를 말해요.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가 밸류, 가치가 됩니다.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 얘가 바로 밸류, 가치가 되고요. 가격은요, 여러분이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사고 팔면서 주어진 가격에서 매매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입니다. 시장에서. 자, 매매된 금액이다. 즉, 지불된 금액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현실 매매 가격이다. 현실 매매 가격이 프라이스입니다.
자, 개념을 비교합니다. 장래 모든 이익이 현재 가치가 밸류, 가치가 되고,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 바로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확히 구분이 잘 안 될 거니까 여기까지도 간단한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은 누가 사더라도 적정 가치가 1억짜리 땅이다. 아주 객관적입니다. 누가 사더라도 1억이 이래. 얘가 바로 적정 가치 밸류가 되죠. 밸류. 1억. 얘가 바로 시장 가치가 되고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1억짜리 땅인데 이 소유자가 워낙 사정이 급해요. 급한 사정에 빨리 팔아야 됩니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급매. 요즘 시장이 안 좋죠. 제가 물건을 한 달 전에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한 1,500평이에요. 1,500평. 회센터인데 대로변 네거리의 코너 부분에 위치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75억짜리가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돈이 급한가 봐. 건매 가격이지. 65억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한 15%, 20% 빠졌죠. 건매 가격 맞잖아요. 그런데 또 보름 만에 안 팔리니까 또 어제 연락받았거든요. 이거 제발 56억에 팔아주세요. 75억짜리가요. 55억인데 요거 내고 하게 되면 55억까지는 거래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75억짜리가 경매도 아닌데 55억으로 거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그럼 얘가 뭡니까? 얘가. 만약에 적정 가치라면 급한 사정이니까 얘는 이렇게 매매가 되었다면 얘가 바로 이겁니다. 가격 프라이스. 되시겠죠. 그래서 가치가 여러 차례 땅이 있는데 워낙 급하니까 20% 싸게 팔겠대. 20% 싸게. 얼마에 팝니까? 8천만 원. 이렇게 매매합니다. 그럼 이제 계약서, 매매 계약서는요 8천 원 매매했잖아요. 이렇게 매매가 됐겠네. 싸게 매매됐잖아요. 얘가 뭡니까?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이죠. 현실 매매 가격. 얘가 바로 프라이스 가격이 됩니다. 만약 1억짜리 땅을 1억에 판다면 가치와 가격은 똑같아야 돼요. 왜? 가치 1억짜리를 1억에 매매했으니까. 이때는 동시 성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싸게 매매했죠. 얼마? 8천만 원. 그러니까 오차가 생겼잖아요. 오차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이만큼 싸게 팔았잖아요. 급한 사정 때문에. 합치니까 얼마가 된다? 1억이 된다. 결국 가치와 가격은요, 같을 때가 대부분이겠지만은 워낙 급한 나머지 싸게 팔거나 또는 비싸게 팔게 되면 가치와 가격은 달라지는 거예요. 되시겠죠? 여기까지가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럼 각각, 자, 강력도 보게 되면 네모가 2개 나와요. 자, 이제부터 칸 메꾸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가치는 첫 번째 네모.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바로 현재의 값입니다. 현재의 값이다. 반면에, 가격은요, 매매된 금액이죠. 매매되었다, 뭐죠? 과거형. 매매된 금액은요, 과거에 매매되었다 해서, 과거의 실거래액은 전부 다 과거형이잖아요. 실거래액이 전부 다. 그래서 과거의 값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값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 여러분이 만약 공인중개사라면, 자, 이 예를 보시면서, 자, 이렇게 거래가 됐을 적에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죠? 수수료. 1억에다 수수료 받습니까? 8천에서 받습니까? 당연히 8천에 매매했으니까 여기다가 토지라면 법정 수수료 0.5% 수수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는 뭐지?
8천에 매매했으니까 8천만 원에다가 수수료 받더라 해서 공인중개사는 바로 매매된 금액의 전문가입니다. 매매 가격. 왜? 매매된 금액에서 중개 수수료 받으니까. 그래서 매매 가격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는 설령 이렇게 싸게 매매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걸로 고쳐서 얘가 바로 적정 가치니까요. 평가사는요, 이렇게 평가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적정 가치를 구하는 전문가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중개사는 프라이스, 가격의 전문가, 매매 금액. 평가사는 적정 가치를 구한다, 바로 밸류의 전문가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가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보시면 335페이지. 자, 표는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자, 또 강의 노트 보시면 3번이 뭐죠?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자, 가격의 이중성은 아쉽지만 우리 책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출제가 한번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의 이중성은 뭐냐? 결국 부동산 가격은 네모되어 있죠. 왜? 얘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자, 네모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돼요.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요거. 또 결정이 된 가격은 거꾸로 수요와 공급에 또 영향을 미치더라. 서로 왔다리 갔다리. 얘가 바로 가격의 이중성, 피드백 원리가 돼요. 따라서 가격은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가격은 또 영향을 주더라. 왔다 갔다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가격의 이중성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 뭡니까? 정답,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얘만 돌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음에 네 번째. 자, 지워져 있는데 네 번째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죠.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자, 특징 우리 책을 보시면요. 책을 보시면 한 장 넘겼어요.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3번이 있죠. 부동산 가격의 특징 보시면 목차가 6개인데요. 여러분들은 4가지만 아시면 돼요. 4가지. 자, 4가지를 보게 되면 1번,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된다. 밑줄 하세요. 가격과 임료 밑줄.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되고요. 다음에 2번, 부동산 가격은 밑줄 하세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이익의 대가 밑줄. 권리이익의 가격입니다. 3번요, 부동산 가격은 밑줄합니다. 장기적 배려하 형성 밑줄. 장기적 배려하에서 형성이 되고.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은 밑줄합니다. 개별적으로 형성 밑줄, 개별적으로 형성된대요. 이 4가지만 아시고 5번하고 6번은요 한번 읽어보고 버리시면 돼요. 패스 버리십니다. 4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돼요. 두 번째,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 가격입니다. 세 번째가 장기적 배려에서 형성이 된대요. 네 번째는요,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4가지는요, 항상 비교하자. 비교합니다. 뭐하고? 동산, 일반 재화. 자, 일반 재화,
동산과 다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부동산은 가격과 임대로 표시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동산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한 갑 사야지, 담배. 그러니까 에세 담배. 얼마죠? 담배 한 갑에 4,500원이죠. 그럼 이제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사요. 얼마 주고? 4,500원 주고 에세를 담배를 샀습니다. 샀으면 그 동산 담배는 뭡니까? 돈 4,500원 주면서 담배 한 갑 자체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산은 주로 가격으로만 형성이 돼요. 만약 편의점에 가서 저 담배 한 갑 임대해 주세요. 임대가 없잖아요. 예. 임대해달라.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동산은요, 주로 이제 임료가 형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요,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서도 임대차 시장이 얼마나 발달해서니까 가격과 임료로 모두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특히 임대차 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즘이 동산과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소유권, 권리, 이익이다. 자, 편의점 가서 담배 한 갑을 샀다. 그럼 뭡니까? 그 물건 자체를 들고 내가 담배를 피우잖아요. 물건 자체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땅을 떼와서 들고 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것은 바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것이고 이익을 사는, 이때 이익은 바로 권리금 아시죠? 권리금. 그래서 이익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 이익의 가격입니다. 그럼 세 번째, 장기적 배려에서 형성된다. 즉, 장래가 중요하대요. 동산은요, 현재, 지금, 편의점 가서 담배 값 사잖아요. 바로 시점 현재 물건 사는데, 부산은요, 현재가 아니고 장래가 중요하다. 자, 앞에 나왔죠? 장래가 중요하대요. 부동산은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사는 것이다. 장래 모든 이게 현재 가치니까 장래가 중요하다. 장래 보고 사는 거예요, 장래. 장래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자, 편의점 가면 담배는 무조건 한 갑에 얼마? 4,500원입니다. 딱 정해져. 어디 가더라도 한 갑에 4,500원입니다. 한마디로 동질적입니다. 똑같잖아요. 부동산은 좀 전에 예를 들었지만은 1억짜리 땅을 1억에 팔 수도 있지. 이때는 가치와 그냥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사정이 급한 나머지 1억짜리를 자, 9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8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더 싸게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억짜리 땅을 애착에 따면요 1억 천에 팔 수도 있고 1억 2천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요 때로는 적정가치 비싸게 싸게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사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급한 사정이죠. 사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싸게 또는 싸게 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일반 동산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상 네 가지 가격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강의 노트북에는 마지막으로 시장가치. 시장가치가 5번이죠. 시장가치를 봅니다. 자, 칠판 보니까 감정평가서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은 똑같은 말로 시장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시장가치. 그래서 이제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얘가 원칙이다. 그러면 시장가치는 우리 책은 어디서 나오느냐? 조금 앞 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책을 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보게 되면 맨 밑에 박스 있죠. 박스. 자, 네 박스 보게 되면 시장가치 조건이 나옵니다. 자, 박스 위에 보게 되면 목차가 동그라미 1번 있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다. 시장가치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원칙인데 그러면 기업본 보시면 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시장가치란 세 줄 나와 있죠. 얘가 바로 교재 내용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물건 등의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되게 길잖아요. 요 세 줄 문장을 구분해서 분리한 것이 바로 네모 박스입니다. 네모 박스. 따라서 앞에서 본 세 줄을 핵심을 다 뽑아왔더니 자, 단어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지금부터 박스 제목 있죠. 네 가지도 밑줄입니다. 제목만. 1번 통상적인 시장 밑줄, 2번 출품기의 합리성 밑줄, 3번 거래의 자연성 밑줄, 4번 당사자의 정통성 밑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방금 세 줄을 다 풀어서 겁니다. 그래서 옮겨서 볼게요.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두 번째가 출품 기간의 합리성입니다. 세 번째가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네 번째가요,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그러면 결국 시장 가치는 평가사가 구하고자 하는 금액인데요. 이때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모두가 AND 조건. 모두 갖춰야 됩니다. 모두 갖췄을 때 시장 가치가 되고요. 만약 이 넷 중에 한 개라도 결한다면, 빠진다면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자가 구하는 시장 가치는요, 네 가지를 모두 AND 조건 갖춰야 됩니다. 하나만 빠지면 시장 가치가 아닌 예외가 돼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가 되면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결론, 시장 가치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얘가 바로 적정 가치죠. 이때 1억은요, 이걸 다 갖춘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싸다, 싸다, 이런 시장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결한 가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싸거나 싸거나 예외적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이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하나만 적어줘요. 괄호, 시장성.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쉬운 말로 통상적인 시장은 사자와 팔자가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무수히 많은 시장이 바로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건을 갖고 시장성이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럼 다시 말하면요, 시장성이 있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거래가 잘 되는 거. 팔자도 많고 사자가 많대. 어떤 게 있죠? 아파트. 또 빌라, 단독주택, 도심 생활주택, 또는 상가, 토지. 예. 전부 다 매매가 얼마나 잘 됩니까? 이런 데 모두가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거래가 잘 된다. 왜? 매도자와 매수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성립되는 것이 바로 시장 가치가 되는 거고요. 만약 거꾸로 시장성이 없대. 무슨 말이죠? 사자와 팔자가 별로 없다는 시장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학교. 매매 안 되잖아요. 어떤 것들? 교회, 도서관, 관공서, 교회, 절, 이런 것들은 모두가 거의 매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 가치를 구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 가치는요, 항상 무수히 많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세상에 있는 물건을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적정 가격을 구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출품 기간의 합리성은요, 충분한 기간을 말이에요. 충분한 기간이다.
충분한 기간 동안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되겠는데 통상 실무적으로 충분한 기간이란 얼마를 가리키지? 주로 석 달, 넉 달, 한 3개월에서 4개월을 가리킵니다. 얘가 주로 이제 이사철과 관계되는데 예를 들면요.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한파가 너무 매서워요.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 누가 이사 갑니까? 매매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맞냐? 이렇게 추운 이 시점에서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 거의 매매가 안 돼요. 예. 이 한겨울에 이사를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사를 언제 가더라? 날씨가 다 풀리고 3월달, 4월달, 봄철이 되니까 이사철. 그때 되니까 이제 매매가 활발하잖아요. 얘가 뭐죠? 충분한 기간. 주로 석 달도 지났더니 한 여름철이나 한 겨울철에 매물 넣기는 바로 안 팔리더라. 언제? 봄철이나 가을철 되니까 그때서야 주로 매매가 잘 된다. 이가 바로 충분한 기간이고 출품인의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맞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를 지금 내놓으면 안 팔리잖아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서도 안 갈 뿐더러. 그래서 얘가 언제 팔리더라? 석 달, 넉 달 후에 봄철이 되니까 팔리더라. 얼마? 주로 5억에 팔린다면 5억에 팔립니다. 얘가 바로 충분한 기간 동안에 매매를 가리키는데 맞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 3, 4개월 정도의 기간인데요. 너무 길거나 짧아도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만약 시장 가치가 적정 가격이 5억짜리인데 이 주인이 욕심을 내요. 5억이 아니고 10억에 팔아야지.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놔버리면 10년이 지나가도 안 팔린다. 누가 10억 주고 삽니까? 5억짜리를. 이때는요 10년 지나가도 안 팔려. 왜? 이때는 이제 너무 비싸게 내어놓게 되면 시장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긴 게 아니라도 안 팔리니까 이런 것들은 자, 두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치라면 3, 4를 팔리고 적정 가치가 아니라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도 거래가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5억짜리 물건을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요 100만 원에 팔겠대. 10초 안에 팔려버립니다. 내놓는 순간. 예. 이런 것들은요, 기간이 뭐, 하루도 안 걸려. 이런 것도 시장 가치가 아니다. 예. 주로 이제 아파트를 시장 가치로 내놓게 되면, 주로, 충분한 기간, 요쯤 지나면 팔리는 게 시장 가치가 된다. 적정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래의 자연성은요. 특별한 사정 개입이 없어야 됩니다. 사정 개입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1억짜리 땅을 1억에 팔면 보통 3, 4개월 걸려요. 충분한 기간. 이러면 이제 얘가 바로 자연스럽게 거래되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워낙 급한 나머지 급매. 얘를 8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20% 싸게 팔았잖아요.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이 있다면요. 싸게 팔리니까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특별한 사정 기입이 없을 때 그대로 1억에 팔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당사자의 정통성은 거래 당사자가 사자 팔자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보통 매물로 내놓게 되면 매도인은요 자기가 살던 집이니까 정보가 빠삭합니다. 하자를 구석구석 다 알거든요. 그런데 매수는요 아무리 관찰해도 파악이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갭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측이나 매수인 측이나 매도인이 아는 만큼 매수인이 알았을 때 속지 않고 하자도 파악이 되니까 다 안 상태에서 사게 되면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거래 당사자가 모든 정보에 서로 능통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날짜도 기억합니다. 6월 10일. 6월 10일 날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침 싸게 나왔어요. 좀 시장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싸게 나와서. 싸게 나와서 매수자가 싸네요. 저는 중개사 확인서면 다 쓰고 하듯이 적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빌라인데 빌라 3층 빌라인데요. 네. 몇천만 원 싸게 매매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7월 달인가 비가 되게 많이 온 적이 있었죠.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폭우 갔을 때 태풍도 오고요. 왔을 때 어떻게 된 건지 누수가 돼가지고요. 누수가 어떻게 되면 몰라도 누수가 막 얼마나 많이 됐는지 건방이고 거실이고 작은 방이고 전부 다 물이 확 차여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썼죠. 그때부터 그 하자 담보 책임이 있잖아요. 나 이거 모르고 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서로 매도자는 하자를 알았는데 매수자가 몰랐잖아요. 이거 싸게 산 것은 정말 시장가치 아닌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거 조작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은 중개수를 받았는 거 다 다시 돌려주면서 수리비 보태서라고요. 저는 고생만 했거든요. 애를 먹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요 가장 적정한 가치가 돼요. 얘가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이고 만약 이 넷 중에 하나만 어긋나게 되면 시장 가치가 될 수 없다. 시장 가치 2배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장 가치 조건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전체를 보니까 첫 번째 메모. 자, 드디어 입문 과정에서 첫 번째 메모만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풀어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단계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부동산 가격을 구체적으로 발생을 시킨다. 가격 발생률인데요. 크게 종류 세 가지가 요상요 세 가지가 있다. 요상요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예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상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요상요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 서로 결합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발생을 시킨대요. 가격을 발생시킨다. 첫 번째, 유용성은요, 똑같은 말로 효용이다, 효용. 유용성, 효용,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쉽게 말하면 유용성 또는 효용이란 어떤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을 말해요. 만족의 정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학교론에서 유용성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 쾌적성과 이런 강의부터 메모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메모하시면 돼요. 쾌적성과 수익성과 생산성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유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들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쾌적성은 어떤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수익성은 상업용이죠. 상업용 부동산. 생산성은 공업용이죠. 공업용 부동산. 따라서 주거용은 쾌적성을 중시하고 상업용은 수익성을 중시하고 공업용은 생산은 유용성을 중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가격은 높게 발생합니다.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때 유용성은 우리가 공부했던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자면 얘는 바로 수요죠, 수요. 얘는 수요와 관계입니다. 유용성이 높다는 게 다른 말로 수요가 증가된대. 자, 강남에 갔더니 강남 네거리. 강남 네거리입니다. 강남역 네거리에 상가가 있다.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알짜 요지잖아요.
이런 땅은 얼마나 수익이 높습니까? 수익성이 높다, 다른 말로 유용성이 높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살려고 합니다. 안 팔아요. 얘가 뭡니까? 수익성이 높다 또는 유용성이 높다 엎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높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용성은 수혜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상대적 희소성은요, 똑같은 말로 부족성이다. 부족성이다. 즉, 희소 가치가 높다는 말은 그만큼 땅은 부족하지. 희소 가치가 높다, 땅이 부족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돼요. 이때 희소성은 바로 공급이죠, 공급. 공급이.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대, 부족하대. 그러니까 이 강남의 땅 봐요. 강남 이 땅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희소 가치가 큽니까? 그만큼 가격은 엄청나게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답이 나왔죠.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고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효수요는 유효수요. 얘는 바로 구매력이죠, 구매력. 구매력에 있는 수요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자, 제가 왜 이 강남에 이 물건을 당연히 유용성이 높은 줄 알면서, 희소가치가 높은 줄 알면서도 왜 이걸 못 삽니까? 결론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매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고 파는데 돈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이걸 다 치를 만한 돈이 있을 때 비로소 거래가 성립이 되고 가격은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격 발생 요인 하게 되면 기본적인 요건 세 가지가 유상요 세 가지다. 그래서 유상요 세 가지가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발생을 시킨대요. 여기까지가 가격 발생 요인입니다. 자, 따라서 전체를 봐요. 숲을 봐요. 부동산 가격은 유상요 3자에서 이렇게 가격은 발생이 된대요. 다음 세 번째 네모. 그러면 이제 형성 요인은 다시 발생 요인 이 유상요 3자에 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그게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 요인은 전국적이다. 얘는 지역적이다. 얘는 개별적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형성시키는 것은 전국적에서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래서 전국적, 지역적, 개별적 점점 이렇게 전국적이다, 지역적이다, 개별적이다. 이게 점점 축소시켜 나가면 여기서 개별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부동산 가격은요, 전국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적으로 분석하고, 개별적으로 분석할 때 여기서 가격이 나온대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전국적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요.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정책이 달라지고 있죠. 대개 LTV나 DTI 금융 규제를 살짝 이제 완화시켜주고 있죠. 대출을 살짝 풀어주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전국적입니다. 서울만 푸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LTV도 완화시켜주고 DTI도 완화시켜주고 이게 뭐지? 전국적. 그러니까 이제 또 법률이 바뀐 법률은 전국적입니다.
정무적인데 그 영향은요, 지역마다 달라지고 개별마다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평가 역할입니다. 이때 요거 두 가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요. 얘는요, 일반 동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부동산 특유의 요인들입니다. 부동산 특유의 요인들. 부동산에만 존재합니다. 부동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잘 분석하자. 이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요인을 분석하자. 얘가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시험에서 특히 중요하고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성 요인 일지계 중에서 지역 요인과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요 분석이 얼마큼 중요한지 간단한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나라죠. 여기도 제주도도 있고. 우리나라 같습니다. 며칠 전 서울 포함해서 경기도 폭설이 내려서 애를 먹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름철로 가정해요. 여름철에. 자, 여름철에 저녁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뜬다고 가정해봐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퍼붓는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퍼붓는데요. 예배가 없습니다. 얘가 뭐죠? 일반요인. 일반요인. 이렇게 비가 퍼붓게 되면요. 그 영향은 지역마다 똑같아 다르다? 다르겠지. 그래서 대전이다, 대전. 대전 지역은 제가 대전에서도 한 5년 강의를 했었는데요. 대전 지역도 제가 강의하면서 비 피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끄떡없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기도 어느 지역은 비만 왔다 하면 물이 잠겨버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가 내려도 부동산은 지역마다 영향이 다르다.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그걸 확실히 분석해야 된다. 다시. 자, 경기도 지역은 어느 지역은 비 피해가 되게 크대요. 그런데 요 지역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이제 어떤 집은 집이 다 잠겼고 어떤 집은 반만 잠겼고 어떤 집은 끄떡이 없고요. 그러니까 개별 벌써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바로 개별을 말합니다. 또 예를 들면요. 자, 아파트를 비교해 볼까요? 아파트. 강남하고요. 지방입니다. 아파트 가격 차이 현저하죠. 자, 25평 강남은 20억 합니다. 이것도 싼 거예요. 훨씬 넘어갑니다. 지방은요, 5억도 안 해요. 한 3억 잡을까?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사실 똑같은 건설회사가 똑같은 건축비 주고 똑같이 지은 거예요. 요즘은요, 건축 자재값이 올라서 평당 한 500만 원 잡을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니까 얘도 평당 건축비가 500 똑같아. 얘가 뭡니까? 일반면 전국적입니다. 건축비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같은 평수 똑같이 건축비가 들어갔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지역차입니다. 지역차가 얼마나 큽니까? 얘가 바로 지역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이 지역차를 철저히 분석, 이 지역의 가격을 밝혀내야 됩니다. 얘가 바로 지역분석입니다. 다시 강남을 보니까 아파트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강이 흘러갑니다. 자, 한강이 흘러갑니다.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뷰가 좋죠. 전망이 얼마나 좋아요. 101동,
102동, 103동, 101동, 102동, 103동. 근데, 자, 이 지역은 너무너무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면서도 101동과 102동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지. 이 차이가 큽니다. 왜? 전망이 좋아, 전망이 막혀. 이 차이만 하더라도 이 차이가 똑같은 평수 아파트인데도 이 차이만, 전망 하나 차이만으로도 억대가 넘어갑니다. 이거 뭡니까? 개별 분석이죠. 개별 차이입니다. 네. 다음에 101동입니다. 지었습니다. 전망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층하고 2층은 로얄층이지. 평수가 똑같아. 평수가 똑같은 평수 아파트인데요. 로얄층 아파트하고 1층은요. 가격차가 있다 없다? 있지. 이것만 해도 몇 천만 원 차이 나거든요. 얘가 뭐지?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차이. 또 똑같은 로얄층이라고 하더라도 자, 벽에 붙은 아파트하고 중간에 있는 아파트는 또 차이가 있어요. 범위 차이가 있거든. 호마다 차이가 다릅니다. 이것도 무슨 차이? 개별 차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지역 차이나 개별 차이는 오로지 부동산만 갖고 있는 특연이다. 동산은 그게 없습니다. 동산은요, 지역 차이가 없어요. 개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담배 한 갑, 에세담배 한 갑도 뭐지? 서울에 편의점 가도 4,500원, 부산에 가도 4,500원 똑같잖아요. 지역 차이가 없습니다. 네. 또 같은 편의점 가더라도 똑같은 담배 가격이 똑같아. 개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 부동산에서 분석은요, 지역차가 큽니까? 개별차가 큽니까? 당연히 지역차이지. 지역차에 따라서 20억, 3억이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지역 차이마다 다르고 개별 차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가격 보는 사람이 바로 감정평가자의 역할이 되고 이렇게 가격 형성을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전부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전부 둘러싸고 전체 모든 활동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는 것이 재원칙입니다. 이때 재원칙은요, 전부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원칙은 13개 원칙인데, 앞에서 13개 원칙.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체유사용 원칙인데요. 그러면 체유사용이 반영된 것, 얘가 반영됐다. 이꼴, 얘가 고선에 반영된 것이 얘가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체유사용, 줄여서 최사가 반영이 된 가격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무엇이 반영이 된 가격이다. 최유효사용, 줄여서 최사가 반영이 된 가격. 부동산 가격 이꼴 최사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칙의 분석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격 형성 원리는 전체 숲을 그리면서 목차를 다 봤잖아요. 얘가 이제 전체 숲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따로 일지계가 뭡니까? 지원칙 13개가 뭡니까? 이런 하나하나 분석은요, 정규 진도에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가격 형성 과정까지를 전체 숲을 다 그리면서 틀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마치기 전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입문과정 마지막 수업인데요.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해요. 예. 뭐죠? 바로 계산 기초 특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계산 특강 때는 미리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산기를 준비 안 했다. 안 돼요. 반드시 다음 주에는 계산기 연습만 할 거니까, 계산 문제 볼 거니까요. 필히 계산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